대한민국 넘버원 이패스 코리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오태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근현대사에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요, 일제 국권 침탈과 그에 대한 민족의 저항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권은 넘어가고야 말았고요. 이게 1910년 8월 22일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게 2025년 8월 중순쯤 되거든요. 지금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나 했던 시기에 우리나라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8월 22일이고 많은 분들은 8월 29일 날 경술 국치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일 합방조약이라고 하죠. 한일 합방조약 8월 22일인데 일주일 뒤에 공포가 되어서 8월 29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8월 22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만 35년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못 넘긴 상태의 만 35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만 34년 11개월 3주간이 바로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관련돼서 1910년대에 국내 비밀 결사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체가 고헌 박상진 선생, 또 공교롭게도 제가 박상진 선생께서 순국하신 날이 8월 11일인데 8월 11일 어제 바로 그 박상진 선생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뭐 데자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6세의 짧지 않은 길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불꽃처럼 살다 가신 고헌 박상진 선생, 울산광역시 출신이시고 그리고 양정의숙 나오시고 평양법원 판사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판사로 시작하셨지만 판사직을 때려치우고 대한광복회를 통해서 상덕태상회라는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친일파들이 특히 도구면장 박용화를 김한종 의사께서 사살하시면서 친일파들에 대한 처단의 의지를 만천하에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군자금 모금 활동을 통해 북간도 만주 군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셨었습니다. 이게 박상진 의사에 대한 얘기해 드렸죠. 특히 경상도 지역의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단체, 또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금, 무관학교 설립, 요 내용이 바로 대한광복회였습니다. 대한광복회가 좀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1910년대에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에 대해서 서간도에서는 우리 뭘 공부했어요? 꼭 기억해야 할 단체가 있다 했죠. 경학사, 부민단, 그리고 신흥강습소. 3.1운동 이후에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부선으로 한번 외워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서간도는 이회영 선생의 경부선. 이회영 선생이 거부였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회현 사거리, 또 종강역 일대, 서울 시내 절반 정도가 그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까지 그분 땅이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셨죠. 그리고 경주시 종손으로서 조선 최고의 귀족 출신이시고 거부셔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삼성그룹의 거의 이재용 회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서간도 삼원보로 가서 경학사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서로 군정서를 만들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조카의 배신으로 일제에 잡혀서 대련 수상경찰서에 고문을 받으시다가 6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후손들과 그 친인척이 나중에 귀국해서 만든 대학이 경희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북간도 지방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중앙대학교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중대입니다. 중대가 뭐냐? 중광단입니다. 중광단은 대종교도 중심이죠. 대종교도는 뭐예요? 오적 암살단에서부터 비롯돼서 단군교, 그리고 대종교. 그러니까 거긴 또 단국대학교네요. 단대. 그죠? 그래서 오적 암살단, 단군교, 대종교. 그래서 단대가 중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군교, 대종교 중심으로 바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북로군정소로 발전을 합니다. 연해주 지역은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이라 그랬죠. 이범윤, 최재형, 그리고 이상설, 이동희로 이어지는 라인업입니다. 우리 그
연해주 지방의 어떤 뭐 중심 인물들, 여러분들 그 프로야구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순서 외우고 계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연해주 지방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방의 1번 타자 이범윤, 2번 타자 최재형, 3번 타자 이상설, 4번 타자 이동휘. 말 그대로 3번, 4번 라인업이 굉장합니다. 끝내주죠? 그래서 바로 이상설 선생과 이동휘 선생이 주도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군대, 그리고 정부, 임시정부의 효시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중국 본토는 복벽주의냐 공화주의냐 아직 요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상설 선생이 북경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만든 게 신한혁명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신한혁명당은 고종 임금을, 고종 황제를 망명을 시켜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설 선생을 최후의 대한제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시고 나중에 그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변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는 고종 황제에 대한 충신이라는 걸 절대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황제를 나무라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황제를 다시 복위시키려는, 자, 이걸 뭐라 합니까? 복벽주의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복벽주의 개념을 끝까지 견지하시면서 1917년에 돌아가신 분. 근데 이상설의 사망과 함께 복벽주의는 청산됐다. 이상설이 돌아가시면서 복벽주의를 다 안고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1917년 이후에는 복벽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고종 황제를 다시 뭐 복위시킨다던가 황제국 체제로 돌아간다던가 제국을 다시 일으킨다, 이런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민국 개념이죠. 바로 조소왕이라는 두 번째 2세대의 선봉이 등장합니다. 조소왕은 뭐 여러 가지 글을 다 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대동단결 선언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결국 공화주의로 우리는 그 국가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이론적 토대를 이룩하신 분이 바로 조소왕입니다. 그때 중요한 개념이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지 결코 일제시대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요,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어서 중요한 분들 몇 분 계시죠. 우리가 하와이를 상징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도산이라 했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섬들 이름을 따가지고서 섬도자에 산산자 써가지고서 도산 안창호 선생. 그래서 안창호가 중심이고 그 밖에 이승만, 박용만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가 미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게 뭐였어요? USA 하와이 주립대학이 아니라 하와이 공대라고 했죠. 하와이 공대가 뭐예요?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대라고 해서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의 특징이 뭐예요? 공립과 대동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민족과 조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라는 안창호의 대공주의가 바로 발휘된 것이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친일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이 자기 고향인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을 때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장전한다 했죠. 그래서 권총 장전 릴로드 한다면 바로 스티븐슨을 저격합니다. 야, 이 팔로마! 이게 바로 1908년이죠. 그래서 1908년에 장전 의사께서 권총을 장전하신 다음 스티븐슨을 저격 사살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변호사비를 모금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구국기도회와 장인환 전명훈 의사를 위한 기도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금운동이 펼쳐졌고, 그 단체를 1909년에 국민회라고 했으며, 이 국민회는 1910년에 대한인 국민회로 발전했고, 1913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이 만들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흥사단, 그리고 1914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무장투쟁론자였던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전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었던 이근영 의사는, 이근영 선생께서는 멕시코의 메리다까지 가셔서 멕시코에서 숙무학교라는 군관학교를 만들기도 했었다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태화관 선언과 탑골 공원에서의 국립선언식을 기억하시고, 화성 제암리에서의 일제에 의한 만행, 학살 사건이 일어났으며, 전 세계 네트워크,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3.1절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우리 한인들이 행진을 하며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걸었던 플래그가 성조기와 태극기 두 가지가 있었고, 성조기, 태극기 두 개 요즘 막 흔들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좀 그때 이거 보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나라는 분명합니다. 왜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느냐? 한국 독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미국이었고,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준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드는 거지, 이게 뭐 친미파이기 때문에, 물론 친미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일제시대의 친일파냐 이 친미파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자 했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죠. 물론 그 도와준 게 목적이 있어서 도와준 거야? 물론 그렇겠죠. 선의로 국가가 도와준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의 국익에도 한국을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됐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태극기 성조기와 함께 썼던 플래그가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라고 하는 KIL이라고 하는 그 플래그를 걸고 필라델피아를 상징적으로 행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브로스 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큰 북과 이렇게 그 나팔 같은 거 이렇게 막 불면서 크게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 그 가운데는 분명히 애국가도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3.1운동의 흐름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나왔던 민족운동의 어떤 특징이라 할까, 그래서 3.1운동의 결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 3.1운동은 1919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해서 아이고로 외우래요. 아이고 이렇게 외우라는 분 정말 기지가 만점이죠.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해서 3.1운동이 터졌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장투쟁의 필요성. 왜냐하면 3.1운동은 우리가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한영훈 선생이 공약 3장에서 결코 일본에 대하여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 것, 그리고 일체 공공질서와 안녕을 존중할 것.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일본인들에 대해서 혹은 일본 당국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갖지 말아라. 이게 한용호 선생이 그 김일독립 선언문 밑에 있었던 공약 3장에 중요했던 어떤 그 시위 그리고 어떤 데모의 특징이었어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서 시위와 데모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화성 제암리 등에서 우리 주민들을 모두 학살을 합니다. 교회에 가둬놓고 불을 질렀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제의 폭력적 진압에 맞서 더 이상 평화롭게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할까? 아니 그걸 꼭 혼나봐야 맞아봐야 합니까? 살해당해봐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특징이죠. 이게 뭐냐면 일본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엄청 부각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제의 폭력에 맞서 우리도 폭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정당 방위 개념이 여기에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폭력에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는 쌍방과실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정당 방위 개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당위를 설파하고 전 세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 기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인식됐고, 또 당시 독립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는 또 국내에서 따로따로, 경상도는 무슨 대항공복회가 따로, 전라도는 독립의군부라는 유생층 중심으로 따로, 고종의 밀지를 받은 지역이 따로 있고,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또 따로 있고, 서울에 있는 저기 그 노량진 근처에 있는 숭이 여학교는 또 숭이 여학교대로 따로, 평양에는 또 평양에 따로, 따로 이렇게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해외도 마찬가지죠. 서간도에서 따로, 북간도에서 따로, 연해주에서 따로, 북경에서 따로, 상해에서 따로, 또 일본 도쿄에서 또 따로, 미국 말씀드린 하와이에서 따로, 샌프란시스코에 따로, LA에서 따로, 멕시코에서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분산돼가지고 독립운동하다 보니까 민족의 역량을 충분히 결집시키지 못한 채 각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통일적 총지휘기관의 등장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임시정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적 총지휘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절감을 하게 됐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사실 임시정부도 8개가 수립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게 근현대사를 보시면 임시정부가 우리가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3.1운동 직후에는 여러 지역에서 총 8개나 임시정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8개라면은 뭐 말도 뭐 복잡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거나 나름의 상징성이 있는 정부는 총 3개였는데 그게 바로 서울에서 조직됐더라는 한성정부, 그 다음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3개의 대표기관의 어떤 그 교집합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각각 정부에서 추대했던 최고 지도자, 지휘자를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정부에서 추대했던 인물이 모두 교집합이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오랜만에 수학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 한성 정부가 나름의 상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는 장점이 어떤 외교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죠. 여기 상해라는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가 3,800만 명입니다. 거의 남한 인구에 육박할 만큼 상해특별시가 굉장히 크면서도 발전된 도시인데 아마 중국 상해를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굉장히 발전해? 이렇게 중국인이 잘 살았나? 하는 도시일 거예요. 중국에서도 제일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각국의 그 이유가 그 외국 공사관들이 처음에 밀집했던 지역이 바로 이 상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42년 난징조약 이래로 청나라의 이 상해는 개항장으로서 우리로 치면 부산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해 지역에 각국 외국 공사관들이 밀집되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특히 외국인 조개 지역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서울로 비교하면은 한강 같은 게 하나 흐르거든요. 상해. 그게 황포탄이라는 강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포탄이라는 강의 그 강 연안을 따라 가지고서 영국 조개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강남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는 영국인들이 사는 지역,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무슨 송파구나 강동구는 미국인들이 사는 지역, 그다음에 강 건너에는 프랑스, 예를 들어서 뭐 용산구 이런 데는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는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시티가 돼가지고 외국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았으며 고급 정보가 난립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상해라는 지역은 외교 활동을 벌이기에 딱 안성맞춤이었던 지역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본의 토벌이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 만주는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언제든지 진격해서 우리 독립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상해는 공격하려면은 힘들죠. 일단 황해를 건너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해라는 지역은 외교에 되게 유리했던 지역이고 두 번째가 토벌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왜 하필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거든요. 동방의 진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밀집돼서 이민해서 살았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나 만주 북간들 때는 한국인들 약 2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던 꽤 큰 규모의 한인 이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실질적인 어떤 여러 군데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추대했던 인사가 누구였다 그랬죠? 바로 이승만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승만은 이 상해에서는 국무총리였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국회의장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라는 직책으로 이렇게 추대받았는데 한성정부의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바로 국내라는 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상 우리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그 민이 대표하는 지역이 해외인 상해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어디예요? 중국, 소련이 아니라 국내입니다. 국내. 그래서 한성정부안이 채택이 되어서 이승만이 집정관 총재, 집정관 총재를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프레지던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지던트, 바로 콘술이 됩니다. 콘술이 바로 집정관 총재를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계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통일적 총지휘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분산되어 있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을 한 군데에서 조직해서 지휘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부 기관만 하나가 만들어지면 뭐예요?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이승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딕타토르, 독재관 개념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개헌을 제가 뭐라 한다 했죠? 1차 헌법이라 한다 했죠. 1차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줬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 하와이에 있던 사람이니까 친미국파고, 또 상해에 있다는 지역이 뭐예요? 외교에 되게 유일한 지역이니까 친미적 성격의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다가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던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초기 임시정부의 특징은 뭐다? 이승만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때인데, 이승만이 생각하는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외교 독립입니다. 특히 어디에 대해서?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의 힘을 받거든요. 이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고 앞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이승만은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임시정부에 마치 주미 대사관 같은 걸 설치해서 미국에 대한 로비 활동을 강화해 나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반발하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국민대표회의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초기 상해 임시정부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200통을 묘라했죠. 200통. 200통이 뭐예요? 200통이나 그 편지를 썼다가 아니라 이 외교활동을 위한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교통국 이륙양행과 또 백산상회, 부산에 설치가 됐던 백산상회 등이 있었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인 아이리쉬 조지 쇼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상도 출신의 계몽운동가이자 실업가인 안희재 선생이 만든 백산상회, 이 두 군데가 교통국의 핵심 지역이었고, 그리고 연통제를 운영한다 해서 200통 외우라 했죠. 그리고 200통을 어디에 보내요? 바로 미국에다가. 그래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게 미국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외곽에는 한인 비행학교를 만들어서 최초의 공군사관학교 같은 걸 운영했던 것도 상해였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일단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 나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떤 실력 양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또 실력 양성 운동은 우파 운동이니까 여기에 또 사회주의 운동,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좌파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회주의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이 국내에서 있었으며, 국외에서는 이제 무장투쟁 형태가 나타나는데, 무장투쟁은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의열투쟁,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중심으로 싸우는 독립군의 무장투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5페이지에 있는 3.1운동 이후에 의열투쟁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무장투쟁, 임시정부 활동, 실력 양성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이 있고요. 그 가운데 무장투쟁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의열투쟁과 독립군 무장투쟁 두 가지가 있는데,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상징에서 알 수 있듯이 의열투쟁의 상징과 핵심은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이라 할 때 의열단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의라고 하는 거는 의사를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의사들을 말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목숨을 던지신 분들을 말하는 게 의고요. 이 전통은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국권이 날아갈 때 있었던 의병투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의열단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은 경상남도 밀양 출신의 김원봉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호가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고 밀양 출신 김원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 우리가 할 때 이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서로 만날 때, 자기소개할 때 자기 고향을 먼저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제가 밀양 출신 김원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김구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황해도 출신의 해주 출신 김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또 안중근 선생도 해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주 출신 안중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채호는 대전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나가 대전 출신 뭐 신채호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밀양 출신 약산 김원봉, 그러면은 원봉아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호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약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뭐 김구 선생은 뭐예요? 백범이죠. 백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불렀지 김구 선생님 이렇게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은 1898년생이신데 이분이 어린 시절 10대 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표창을 던지면서 이렇게 무술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병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창 던지는 훈련부터 했다는 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김원봉은 나중에 장성하여 1919년이니까 22살 때죠. 김원봉 22세 때 드디어 만주 길림에 가서 의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1919년 의병 정신을 계승했던 김원봉이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창단했다는 거. 근데 김원봉과 함께 창단을 한 게 아니고요. 김원봉 혼자 한 게 아니라 김원봉과 함께 13명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원봉 포함해서. 그래서 밀양 출신과 경상도 출신 등등해서 13명이 의열단을 창단했는데 이름을 의열단이라고 한 이유는 이 열자라고 하는 게 열정적이다 할 때 열자거든요. 바로 피 끓는 청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목숨을 던지는 피 끓는 청년단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의열단이라 했고 이 의열단 13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었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밀양 출신들도 있었지만 우리 앞에서 공부한 신흥무관학교 출신, 즉 이회영 선생님이 만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도 이 의열단에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무관 출신들과 밀양에 있는 의병을 계승하겠다라는 분들 13분이 중심이 되어서 만주 길림에서 처음 창단했던 게 바로 의열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열단은 앞으로 이응, 디귿이거든요. 거기에 혈이라고 하는 의혈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혈이 상징하는 게 혁이에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던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혁 자체가 붉은색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혈이라는 말과 혁명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같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 명칭들이 다 혁명당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곧 혁명당이 된다는 거. 이런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김원봉과 함께 13분이 의열단 단원들이 되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의열 청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별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른바 칠가살을 표방했는데 이 칠가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7명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명이라기보다는 7직책을 말하는데 그 7직책은 일단 조선 총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헌병사령관, 일본 헌병사령관, 그리고 각급 경찰서 서장급 등, 그 다음에 친일파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가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죽어 마땅한 7개의 일본 놈들과 또 친일파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찰서장, 조선총독부, 식민지배 착취기관 등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거나 수장들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사살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거기에 제가 잘 써놓았지만 115페이지에 1919년에 바로 박재혁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19년 박재혁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경찰서 서장을 폭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1923년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고 서울 시내에서 3차례나 격렬한 시가전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옥 하면 쌍권총으로 유명을 하고요. 그 다음 1926년에 가면 나석주 선생이 중심이 되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그 옆에 있던 조선식산은행 병성본점에 대해서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배경은 이 동척이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아서 일본인들에게 나눠주던 토지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그 일본인들의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데 앞장섰던 회사였기 때문에 나석주는 이런 동척 주식회사를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창단하면서 이런 개별적인 투쟁을 전개하는데 단신으로 한마디로 자폭 테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드린 박재혁이나 김상옥 의사 등이 있는데 박재혁, 김상옥 의사 등 도 있지만 일단 우리 한능검에서 자주 나온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석주입니다. 나석주 선생이 폭탄을 던진 데가 어디냐를 물어볼 거예요.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식산은행이거든요. 동척과 식산이라는 말 자체가 동양척식이니까 척식이 개척하고 식민지배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식산이라는 건 그 식민지의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이니까 식민지 지배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이 회사에다, 이 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진 분이 1926년에 나석주입니다. 그래서 나석주가 의열단 단원으로서 동척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 만약에 못 외우겠거든. 나석주가 어디 던졌느냐?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나석주니까 주식회사에 던졌다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나석 주식회사,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1926년이죠.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을 쓰게 된 계기인데요. 제가 의열단은 혁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걸 1923년에 작성을 합니다. 이때 김원봉과 신채호가 임시정부에서 개최가 됐던 국회, 이른바 국민대표회의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 김원봉보다는 18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꽤 어른이시죠. 근데 이 신채호는 김원봉에게 이런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문장을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건 정당하면서도 당위적인 그런 투쟁이다, 이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의열투쟁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1922년에 있어서 김지섭 선생이 주도했던 황포탄 의거 등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상해 황포탄에서 경신대참변을 주도했던 일본 육군 중장 타나카 기이치를 저격 시도를 했습니다. 타나카 기이치는 경신참변이라는 게 간도 지역인 우리 동포들을 엄청 학살을 한 사건을 말하는데 이걸 주도한 일본군 장군이에요. 그래서 일본군 장군 타나카를 상해에서 저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패했어요. 대신 상해를 여행 중이던 미국인 여성 관광객이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의열단 행동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테러 단체. 마치 무슨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무슨 그런 단체처럼 생각을 했고, 뭐 이슬람 연합 같은 그런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테러 단체들처럼 우리 의열단을 취급했어요. 이에 대해서 안팎으로 의열단 행동에 대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비난이 폭주하게 되자 신채호는 아니다, 의열단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선언문을 썼던 것은 이런 어떤 의도치 않았던 민간인 희생, 이런 사고에 대해서 비난이 폭주하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써준 겁니다. 우리 혁명의 당위,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그 문장 자체가 의열단의 혁명 활동은 당위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죽었다? 야, 우리는 죄 없는 민간인들이 그럼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강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강도를 내쫓기 위해서는 전 민중들이 일어나서 끊임없는 폭동과 파괴와 암살을 통해서만이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한, 즉 폭동, 파괴, 암살,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죠. 전지현 주연의 암살. 그게 바로 이 의열단을 모티브로 만든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바로 이 의열단 선언문을 작성해 주신 분이셨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 꼭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한계가 뭐였냐면 이런 개별적인 투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척을 날려버려요. 날려버려도 나석주 선생은 희생되었지만 동척은 다시 재건하면 그만. 그냥 결국 의열단 단원들의 희생이 늘어날 뿐 실제로는 이룩되는 목표를, 이룩되는 업적이 별로 없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총독부 청사를 날리면 뭐예요? 총독을 죽이면 뭐예요? 제2의 총독과 총독부 건물을 다시 만들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 개별 투쟁의 어떤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김원봉이 의열단 단원들을 이끌고 황포군관학교라는 곳으로 입교한 거예요. 황포군관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학교로서 당시 이 중국 내에서 국공합작,
장개석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그 모택동이 서로 합작을 해서 만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황포군관학교는 말 그대로 그 군관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군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든 게 황포군관학교인데 이 황포군관학교에 1925년에 입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게 26년인데 26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의열단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게 뭐냐면 무장투쟁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싸우겠다라는 방향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공산주의 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포군관학교의 졸업 이후에는 어떤 간부, 조선의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간부들을 육성하고 그 간부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결성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좌익적 생각을 가게 되었어요. 좌익적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익이랑 함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민족협동전선이라 할까요? 이걸 민족협동전선 혹은 민족통일지휘기관 또 나오는데 이 통일적 지휘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바로 황포군관학교 졸업 이후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든 그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 학교잖아요. 이게 중국인들이 만든 학교인데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난징에서 우리 조선의 한국인이죠. 예, 조선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조선 학교를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줄여가지고 조선혁명을 위한 간부학교를 창당하게 됩니다. 여기 또 혁명 나왔죠? 그래서 조선혁명을 위한 간부학교를 나왔고 이 결과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1935년에 결성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포군관학교에 졸업하면서 간부를 육성해서 군대를 만들겠다. 또 좌익적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일제와 싸울 때에는 우익과의 힘을 합칠 수도 있다라는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른 통일적 지휘관을 만들고자 했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조선혁명 간부학교 그리고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른 혁명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게 115페이지에 있는 1932년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설립,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만든 군대를 거기 나온 것처럼 조선의용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만들어진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진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부대로 우한이라는 지역 자체가 유명해진 계기가 몇 년 전 코로나 발병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에서 뭐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이렇게 불렀지만 실제로가 아니라 사실 이 이전에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부대가 창설된 곳이 바로 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우한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서 이게 중국 본토 최초의 무장부대였다. 본토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결성을 해서 본인이 최고 그 대장에 취임한 게 김원봉이었고 김원봉의 부인 와이프 이름이 박차정 여사거든요. 근데 이 박차정인 김원봉의 부인으로 조선의용대 부녀 복무단장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조선의용대 총대장이고 부인 박차정은 조선의용대 여성으로 구성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 박차정 부부가 조선의용대를 남자와 여자를 각각 이끌었던 그런 지휘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선의용대는 이후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만들면서 우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에 호응하여 1942년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해체하고 한국광복군에 흡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었으며 이 공을 인정받아 김원봉이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김원봉과 함께하지 않았던 조선의용대 대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임시정부에 합류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합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좌익적 성향, 공산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로서
민족 해방보다는 계급 투쟁적 성격을 좀 더 강조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민족보다는 계급을 우선시 여겼던 한국인들도 있는데 이들이 바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중국 공산당인 펄로군에 흡수되어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의 일부가 되어서서 일본과 함께 싸웠거든요. 그게 바로 호가장 전투와 태양산 전투 등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조선 독립동맹으로 개편되어서서 중국 공산당의 일부처럼 여겨졌지만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거둬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이 조선 독립동맹, 즉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을 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원들은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북한의 평양으로 입국하게 되면서 이들을 조선인민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선인민군이 뭐예요? 북한군인 거죠. 그래서 이 북한군의 원류가 된 게 이 화북지대원들이에요. 그래서 화북지대 할 때 북자가 얘네들이 나중에 북한군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렇구나. 중공군과 함께 싸웠던 부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구나. 그들이 조선 독립동맹이고 나중에 북한군이 되는구나. 그럼 북한군이 나중에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된 계기도 본인들이 중공군과 함께 중국 국민당 군대를 내몰고 대만으로 내몬 다음에 중국 전체를 공산화했던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공산화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6.25 전쟁을 일으킨 거구나.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바로 이 화북지대원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이들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은 평가를 공적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행한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들의 그 독립운동의 업적을 사실 다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원들은 지금 그 평가를 막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주체들이고 우리 남한을 공산주의화 하려고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뭐예요? 중국 공산화에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중국도 공산화하는데 조금만 우리나라야 공산화 못 시키겠어?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들이 남한을 남침한 거예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민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봤을 때 민족의 죄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원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팁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이응, 디귿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혈단이죠. 그래서 혈단은 곧 혁명당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시되 의열단은 나중에 이응, 디귿이 된다. 이게 뭐예요?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된다. 또 의혈단이기 때문에 뭘 만든다? 이 사람들은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든다. 또 혁명군사간부학교가 이른바 학교를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조선혁명을 위해서 만든 학교가 조선혁명군사간부학교고 조선혁명을 위해서 만든 당이 조선민족혁명당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의용대와 혁명이라고 하는 이응, 디귿과 혁명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김원봉과 신채호와 또 그 근간이 되었던 중국의 황포공관학교에 입교해서 교육받았던 사실 또 개별투쟁에서 기억하셔야 할 분 다 기억이 안 난다면 나석주 한 분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김원봉과 함께 동지 13분의 의열단 단원들 가운데 한 분은 바로 나석주다. 그래서 나석주는 나석주이란 이름답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분이시다. 그래서 나석주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신 분이시다라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 의열단뿐만이 아니라 앞에 위에 1번의 노인동맹단 가운데 64세 고령 강우규 선생이 지금 서울역 앞이거든요. 이 서울역 앞에서 마차에서 내리던 친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신 의거를 결행하신 분이 계시다. 이분이 체포되었을 때 이 노인이 폭탄 던질 거라고는 일본 경찰이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폭탄을 던지고 꽝꽝 소리가 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하숙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괜히 애꿎은 서울 시내를 뒤지면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다 붙잡아서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 강우규
이 어르신이 폭탄을 던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한 꼬맹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꼬맹이가 일본 경찰한테 증언을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폭탄 던진 거 내가 봤다고. 나 이 꼬맹이 이제 어떻게 해, 이거? 그래가지고 그 조선인 초등학생의 그 증언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폭탄을 던진 게 60세 이상의 고령 노인일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소가 불분명하고 하숙하고 있는 노인들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강우규 선생이 체포가 됩니다. 강우규가 체포가 되었을 때 담담하게 체포를 받아들이셨대요, 이분이. 그러면서 내가 했다 뭐 이러면서 강우규가 나는 살 만큼 살았고 60세 넘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자 했고 더 이상 삶의 미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재판에서 본인의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일본 재판관과 일본 검사가 강우규 선생에게 반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강우규 선생이 존댓말을 써라. 존댓말 쓰지 않으면 나 이 재판 임하지 않겠다라고 했대요. 그래도 판사와 검사가 반말을 쓰자 강우규 선생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그 의자를 재판장, 일본 판사한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본 판사와 검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존댓말을 썼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른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서대문 형무소에 독방에 수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기 전에 본인이 이 독방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사형을 받기 직전이라는 거를 알려준달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표시인데요. 그래서 손톱으로 본인의 이름을 마룻바닥에 이렇게 새깁니다. 강우규, 1920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그 마룻바닥에 본인 이름을 새긴 게 있고, 그게 지금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지시는 그런 의사분들의 흉상이 있거든요. 그 앞쪽에 한 어른, 되게 그 나이 많으신 어른이 이렇게 수염을 달고, 흰 수염 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강우규 선생입니다. 그래서 강우규 선생 관련되어 있는 그 유품도 지금 보관 중에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마룻바닥을 뜯어가지고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강우규 의사입니다. 거기 얼굴 보이시죠? 예. 이게 이분의 수형될 때 사진이세요. 머그샷입니다. 이게 머그샷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보면 대한애국청년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청년 세 분이 계세요. 조문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유만수,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특히 이 조문기 선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 의회, 여기 있죠. 여기 태평로에 있는 서울시 의회가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부민관이라는 일제시대 때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민관이라는 극장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홍보하고 이렇게 미화하는 영화라던가 하는 게 연극이 상영되거나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해방되기 직전이거든요. 1945년 7월이니까 해방을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조선 총독과 종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부민관의 그 공연이 있었을 때 조문기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애국청년단 단원들 세 분이 부민관에 폭탄을 던진 부민관 의거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의열투쟁은 크게 보면은 노인동맹단, 의열단, 대한애국청년단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의열단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의열단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열단까지 의열투쟁 일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임시정부 이야기 등을 이어서 무장투쟁 제1부 의열투쟁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의 우리 독립군의 독립전쟁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어갑니다.